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아파트 28평짜리 그 아파트 30년 넘는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노후에 결국 집 한 채밖에 안 남는데요. 그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60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퇴직하기 전에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A4용지를 뉘어놓고요.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합니다. 자산에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있죠. 실물자산의 대표가 뭐냐? 아파트 한 채 5억 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그리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거 다 쓰고 시가를 씁니다.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합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이거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꼭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만들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언급결에 비자금 감춰둔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빚자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 하나 정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요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 남는데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왜?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요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2007년에요 강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0여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요 그게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5억이 됐다. 그러면은 부채 차입금 7억은 그냥 있거든요. 2억 원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부채가 많은 집은요 빚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근데 나는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예요.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41만 2천 달러, 약 5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이 49만 달러.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 일본이나 3년 전인가는 우리가 많을 때도 있었어요. 문제는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예요. 근데요 미국은 34%가 부동산, 금융자산이 66%. 일본도요 부동산이 37%, 금융자산이 63%.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저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요 얼마냐?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평균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을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떨어졌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였던가가 30%대로 줄어든 게 바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걸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거든요. 근데요,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서? 일본의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애화값을 더블 올려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날리고 난리를 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또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끝나면요, 그 쇼크가 우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91%.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니까. 제 시골에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서 막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다 노인들이고. 도시화도 끝났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실물로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선진국에서요,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우리도 지금 점점점 세 놓는 게 골치 아파지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요, 함부로 금년 여름에 금년 가을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책임지라고 함부로 말을 해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장기 하락이에요.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백세인 이러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큰 집이 재테크가 됐지요. 근데 요즘 큰 집이 점점점 골치 아파지죠. 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2022년에는 65%로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0인 사시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지었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가 슬럼화돼 가고 애물단지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도쿄 수도권에 28평짜리 산다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아파트 28평짜리 그 아파트 30년 넘는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재건축할 자금을 적립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울의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신문에 나기 때문에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재건축 시도하는 데서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몇 년 살아야 돼요. 전세자금 있어야 되잖아요. 빌려준다고? 이제 안 냅니까? 돈을 받기는커녕요. 분담금 낼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21%가 반대하면.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앞으로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나마라도 일본에서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우리는 지진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10층 넘는 아파트는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4%. 다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에서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게 나타나는데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아시죠? 2009년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을 때요.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죠.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안채.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주택 현관은 그냥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이게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 야마모토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거 얘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그래서 노인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거는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답니다.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10년 후, 20년 후 또는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제가요. 단기 예측은 못해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돈 버는 수단은 다 부동산, 주택이었거든요. 이제 점점점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수단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